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본의 아니게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미있으니. 10사람이 넘으니까 지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 지금은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10사람 미만일 때는. 네, 11장을 한번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서 해석을 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계사편으로 석계. 계산 끝났으니까 석계 하시면 돼요. 석배? 네. 계사 계산 다 했잖아. 한번 하셔야 될까요? 계사를 했어요? 했죠. 했던가요? 계산 상하 다 하시고 설계하시고 지금 석계 하시면 돼요. 네. 계사 다 읽었던가요? 다 했어요. 2년이 다 했잖아요. 석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영상은 못 찍었을 텐데. 그러면 하여튼 석배를 하는데 석배 들어가기 전에 설계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라고 할까요? 왜 11장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10장이면 10장, 12장이면 12장. 계산은 12장씩 상하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2장, 10장이면 10장으로 이렇게 맞추거나 12장이면 12장으로 맞춰야 될 10장은 천간수하고 이제 우리가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2장은 지지수하고 맞춰서 되게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11장은 왜 11장이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11원리라고 할까요? 11원리는 하나의 종시원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든지 시작해서 끝나는 것은 시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어 있는데 시간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무종이다. 그런데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연 질서 속에서 끝도 시작도 없는 것으로서 자연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를 중시하는 사상이 자연주의 도가 사상이다. 근데 유교는 그런 자연 그대로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려 무의의 그러한 공과 같은 그러한 생각은 배제를 하고 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지만 유교는 그러한 자연 무의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자연의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자각
인간의 본래 심성을 자각함으로 해서 천지자연의 질서를 주체화하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유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한 사이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이 끝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성격은 시간의 성격을 종시라고 한다. 종시성, 마침 종자하고 시작할 시자, 비로소 시자, 종시. 그 종시성을 수로 말하면은 11 원리다. 11. 하나 열로 끝나는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로 시작하는, 종인가 하면 종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종시 원리를 역수적으로 표현하면 11 원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 원리를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10장이면 10장으로 끝나는구나, 12장까지 또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11장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속에 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역에서 주역의 괴로 말하면 수하 기재라고 해서 이미 기자 건너갈 때자,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번째냐면 64개 중에서 63번째가 기재거예요. 이미 기자. 수화 기재 끝났다. 이것이 64번째. 주역이 끝났으니까 끝내려면 64번째 끝내는 그 괴를 거기다 배치하지 않고 63번에 그 배치를 하고, 요것에 반 아래 위가 바뀌어서 괴가 이루어진 수하 미제라고 하는 괴를 미제라고 하는 괴를 64번째에다가 배치를 한, 바로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시간의 성격은 끝이 없으니까 끝났다고 하면, 마지막에 끝났다라고 해서 해버리면 주역의 이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역의 이치는 실제는 다시 건너가지 않았다. 건너가 버렸으면 끝나는데 건너지 않았다는 미제라고 하는 것을 미제로 끝을 맺었다. 이제 수화기제는 우리가 이렇게 요게 수고, 이게 화예요. 요것이 이제 기재괴의 모습이고, 미제라고 하는 괴는 요것이 아래 위가 바뀌고 또는 거꾸로도 되고 하는 하수 미제괴. 여기에 이치는 아직 안 끝나요. 책은 끝났어도
책은 끝났어도 여기에 이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미제로 끝을 냈다. 이렇게. 그러한 것을 수로 말하면 11원리, 종시원리. 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서 종시원리. 종시원리는 수로 말하면 11원리다. 그래서 11장으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11장에 또 괴는 8개 괴를 다 소개를 했습니다. 426쪽에서부터 제일 마지막 줄부터 430쪽에 두 번째 줄까지, 430쪽의 두 번째 줄까지 8궤를 여러 방면에서 8궤 각각의 건곤, 분몽수, 그 다음에 건곤, 진손, 간태, 그 다음에 감리, 건곤, 진손, 감리, 진태, 간태, 이 8개 괴에 대해서 괴의 의미를 주역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위자가 들어가는 위천, 위군, 위부, 위옥, 위금, 위한, 위빙, 위대적, 위양마, 위노마, 위청마, 위방마, 위목과, 이런 것들은 다 건괴의 상징적인 건괴를 표현하는 건괴의 어떤 그 상징성으로서의 표현이다. 비유한 것 또는 비유한 것이 하여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늘을 이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둥근 것, 둥근 한자, 거는 큰 하늘도 되고 둥근 것도 되고, 또는 이제 인간사회, 정치로 보면 군이 되고 인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말하면 아버지 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말하면 이제 옥이 되고, 그 다음에 금도 건으에 이제 비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찬 것, 찬한자, 찬 것이 건에 비유돼요. 그 다음에 얼음, 그 다음에 크고 굵은 것, 큰 굵은 것도 건에 비유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써 다 말로써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양마, 말이 아주 좋은 말은 건괴에다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늙은 말, 로마도 건괴에 비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위 척마. 척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우리말에 수척하다는 말을 쓰죠. 수척하다. 말라 비틀어지는 걸 수척이라고 해요. 마른 것. 그래서 마른 말이 살찌지 않고 말이 수척한 말을 척마라고 합니다. 수척할 축자예요. 그 다음에 박마, 얼룩말 박자예요. 얼룩 박자예요. 그래서 얼룩말 박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얼룩말을 건꾀에 비유해서 얼룩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과. 모과는 우리가 지금 과일 망신은 모과가 시킨다고 했던가요? 예. 제일 맛도 없고 모양도 뭐, 제멋대로 생긴 듯한 거. 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곤꾀는 땅, 이제 하늘에 비해서 땅. 그 다음에 앞에 아버지에 비해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는 배 포자죠. 배.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제공하는 가마솥. 부산이라는 말의 부자가 가마솥 부자예요. 그냥 왜 부산이라고 했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명이 말이죠. 재밌는 지명이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그 특색을 잘 살린 말이죠. 울산 같은 것도요. 이게 막 울창한 그 울산도 지금 공업단지 돼 있고 이 부산도 이게 가마솥이에요. 우리나라의 가마솥만큼은 대단한 말하자면 물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도 연무대가 옛날 이름이 뭐냐면 구자국면이에요. 구자국. 근데 남한의 도가 몇 개냐면 9개예요. 9개 도. 그래서 9개 도의 아들들이 모이는 골짜기다. 아주 뭐 이름 아주 예언적으로 잘 그러한 예언이 되어진 진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다본 분이 계신 거죠. 없어졌어요. 지금은 편입돼서 없어졌죠. 연무. 그러니까 부자국의 시대가 이제 거의 간 거죠. 연무로 바꿨으나 뭐 그걸 마찬가지. 연무였는데 이제 9도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는 그런 그 청주 공항 근처에는 비상리 비아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리 날아서 올라가는 비상리 내려오는 비아리. 그런 예언적인 그러한 지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가마솥 부자예요. 가마솥으로 해서 가마솥에 여러 사람의 먹을거리를 장만하는 그러한 역할과 상징으로서 본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색한 것. 뭐 아끼는 것은 물건을 아끼는 것은 역시 여성적이고 어머니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인색. 그 다음에 이제 고르게 나누는 고를 균자 균이 되고 그 다음에 위 자모우 새끼가 딸린 어미소. 자모우는 그렇게 해서 새끼 딸린 어미소.
그 다음에 위 대여. 그 지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그 싣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게 그 수레여자로 비유된 거예요. 큰 수레라고 본 거예요. 땅덩어리를 뭐 네모났는지 뭐 둥글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몰랐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수레처럼 많이 모든 것을 싣고 있다. 싣고서 어딘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큰 수레로 상징되어지고 위 문명으로 상징되어지고 물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에 이게 자루병자인데 자루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것이 자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매달린 꼭지 자루병자예요. 식물의 자루가리며 기어지하에 그 땅도 특히 노란 부분이나 노란 부분, 빨간 황토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검은 것을 곤뼈로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꾀로 건분꾀를 이렇게 여러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중국은 있어요. 어머니라도 천부치모는 건칭모 아주 바로 10장에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진꾀는 장남꾀다. 진꾀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래가 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건은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 해서 건삼년. 건삼년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건삼년. 그 다음에 곤꾀는 다 끊어졌다 해서 곤삼절. 그렇게 외워두셔요. 그 다음에 진꾀는 아래에 양이 아래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아래 첫 번째 생겨났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그랬죠. 장남. 그러면 아래 획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래 하자, 연할연자, 진하련. 따라서 한번 하세요. 진하련.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하련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손꾀는 할 때 하는 것보다 미리 해보면 손꾀는 음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래에서 처음 아까는 양인데 그 반대로 음이 첫 번째 아래 효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이것은 장녀꾀라고 그랬죠. 그 장녀꾀의 모양은 어떠냐면 아래가 끊어졌다. 아래 한자 끊어질 절자. 그러면 손하절. 손하절.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꾀는 두 번째 가운데 효가 이어졌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이을 연자, 감중년. 그 감중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것을 세워서 보면 뭔자예요. 세워서 보면 물숫자예요. 가운데 이렇게 내려갔고 아래 둘, 셋, 아래 둘 물숫자. 그래서 감중년은
물 숫자 여기 물이 처음에 물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에 물 숫자가 나오잖아요. 감은 감중년.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로 양이 생겨났기 때문에 중남이라고 한다. 중남. 장남 다음에 중남. 세 뿌리니까 그 다음에 소남 이렇게. 근데 중남이라고. 감중년 중남. 감중년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반대는 뭐예요? 가운데가 음으로서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중여가 되고 가운데 중자 끊어질 절자에서 또는 근데 중허라고 중절이라고 안 하고 요거는 가운데가 비어있다 해서 비를 허자를 써서 이허중 요것은 아래 위가 양이고 속은 음으로 안 보이는 거 어두워지. 그러니까 불은 속은 안 보이고 겉에만 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화. 그 궤 모양을 이해를 하시겠죠? 아래 위가 겉으로 양이란 말이죠. 겉으로 양이니까 밝아요. 그런데 가운데는 음이라 어두워요. 그러니까 불이 속은 안 보이는 불 속은 겉이 양이고 속은 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허중. 요 감중년 이허중이 건곤꾀와 짝을 지어서 태극기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태극기에 그러니까 8꾀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4개만 들어갔다. 그 왜 4개만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그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한국 사람이면 국기가 왜 그런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리는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그러니까 천지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과 불이 모든 만물의 기본 요소다. 생명의 기본 요소예요. 생명의. 무엇보다도 근본이 바로 수화가 있어야만 생명이. 그래서 창조 원리예요. 우주 창조 원리. 시간 공간. 시간은 하늘이 운행하는 것이 시간이고, 땅이 운행하는 것. 땅은 공간을 책임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천지, 시간 공간 그리고 수화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생명이 창조되어지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창조 원리를, 우주의 창조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1차적으로 해. 그런 정도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주역의 상하경으로 말하는 상경의 원리예요. 상경의 건곤에서 시작해서 수하로 끝나요. 감리로 끝나요. 29, 30번째가 상경, 30개가 상경에, 64개 중에 30개가 상경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4개가 하경에 배치되어 있는데, 상경에 배치되어 있는 처음과 끝이 천지와 수화로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상경의 창조 원리다. 상경은 창조 원리를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경,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중복되어서 이루어진 괴를 중괴라고 하고, 하나로 되어 있는 8괴를 단괴라고 하고,
뭐 다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만 다 잊어버리거나 또는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중괴로 하여튼 수화가 중괴로 중괴든 간에 단괴든 간에 수화괴가 바로 물과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물과 불이 모든 생명의 기본 근본 요소다 이렇게 해서 창조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창조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상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김옥균 등이 뭐 일본으로 가면서 배 안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이제 야사로 그렇든 간에 주역을 이해를 한 거니 그러니까 그 태극기의 원리는 천지 창조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그 선천의 주인공이에요. 선천의 주인공. 그런데 그것이 후천에도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사실 창조의 주체이면서 완성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8궤가 다 등장하는 태극기가 후천 주인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태극기의 아우트라인이라도 그렇게라도 알아.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음양의 순환과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만물 창조의 모든 생명의 창조 원리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태극기다. 태극기를 국기로 하고 있는 민족답게 나라답게 후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할 그런 사명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소남 아래가 아니라 제일 위에가 양효인. 그러면 윗상자 이어질 연자 상년이 돼요. 간상년. 그럼 한번 따라서 간상년. 간꾀에다 위에다 점을 하나 찍으면 뭐예요? 어질 양자죠. 양심 맞죠? 양자. 그러면 어질 양심이 뭔지 알만하잖아요. 마무리까지 마음속에 한 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그 양심이죠. 그 양심 양자.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양은 본래성이에요. 인간 본래성이 양이에요. 어질 양자. 그러니까 성악설이 아니에요. 성선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부모가 창조하듯이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라고 봤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불선하게 낳겠어요? 선하게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선설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명은 선하다고 봐야죠. 사실 인간만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에 의해서 양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빠져. 사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생명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른 생명보다 더 악하다. 호수악물이나
호랑이가 비록 악한 물건이지만 불식기자다. 그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모든 생명은 부득이해서 약자를 먹고 사는 것. 약육강식은 하나의 먹기 위한 수단에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약육강식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 먹이 이외에는 죽이지 않아요. 다른 생명은, 다른 동물은 지 먹이 이외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게 못돼 먹어가지고 말이죠. 인간이 타락하면 지 먹이 이외의 것도 살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 그 먹이 때문에 짓는 죄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악은 최소한의 악이지.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머리가 두뇌가 너무 발달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 먹이 이외의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악이 천하에 가득하게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태는 제일 아래 음에서 중간 음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끊어졌으니까 윗상자 끊을 절자 태상절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태상절 한번 따라가. 태상절 그러면 건삼년 군삼절 진화련 소나절 감중년 이허중 간상년 해상절. 거기에 이제 곤께까지 설명을 했고요. 곤께 설명할 차례네요. 곤께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진께부터 해께까지 설명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쉬었습니다. 앞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뭐 쉽게 해석되는 대로 하면 되죠. 뭐 장남교인 진교는 진하련 아래에 양이 처음 시작해서 장남 1세기 등남 근데 자연물로서는 우레 이거 뭐 대표적으로 천지, 뇌풍, 수화, 산택 요거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서 우레가 되고 용이 되고 장남이 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용은 이제 밑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용이 실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용이 없죠. 상상의 동물로 용을 진꾀로 이제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천지가 처음에 천지가 처음 생겨날 때는 검고 누르고, 그래서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천자문의 첫 줄에 나오는 현황이란 말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페이지에 두 페이지 안에 이 두 쪽 안에 천지 현황이 다 나오네요. 앞에 건꾀는 천, 곤꾀는 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첫 아들이
아들인 진꾀가 바로 현왕이다. 현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음은 부라고 하는데, 부가 되고, 부는 이제 펼칠 부자인데요. 베풀 부, 펼칠 부. 오른쪽에다가 등글올문, 손을 잡은 모양, 등글올문 한 글자랑 이제 글자에서 그것이 빠져 있는 글자가. 근데 펼부자예요. 그게 펴는 작업.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려면 처음에 퍼져나가는 그런 이치가 이제 진꾀다,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도자는 길도자하고 통하는 글자예요. 진흙도자도 되고요. 진흙. 그러니까 질떡거리는 길.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말은 큰 길이 되고, 진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되는 괴이기 때문에 모든 큰 길을 열어간다는 의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대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아들 자자로 바꿨네요.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결조가 되고, 그런 결자는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조라고 하는 것은 뛴다, 발족자가 있죠. 바로 이게 뛴다라는 뛸조자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뛰는 작업에 매듭으로 뛰는, 그러니까 이제 장남으로서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조의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창낭죽이 되고, 창낭죽은 배나무 종류인데요. 나는 창낭죽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사전에서 보면은 양자를 어린 대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은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싹이 막 나와서 울창하게 자라나는 대나무가 된다. 그러한 상징성을 말한다. 아니면 고유명사로서 청량죽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푸른 소나무는 참 대나무는 다 푸르니까, 새로 나온 대나무, 이렇게 청량죽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풀초자인데요. 위는 이게 이제 갈대 위자예요. 그러니까 갈대처럼 이렇게 다복하게 솟아나는 그러한 풀 종류, 추위가 되고, 여기 이제 식물의 청량죽하고 추위,
비유로서 진꾀의 비유로서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말, 아까 이제 말은 사실은 건꾀가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건꾀만이 말이 아니라 말 중에서도 이 다음과 같은 말은 진꾀의 상징성을, 다시 말하면 선명, 말에 있어서 그 진꾀가 말에 있어서는 어떠한 말이 진꾀에 비유되어지냐면 상징되어지냐면 선명, 말이 잘 운다 이거죠. 말이 우는 말이 어떻게 히히히히 하고 웃던가요? 그렇죠? 이렇게 잘 우는 말이 진꾀의 상징되고, 그 다음에 주족은 뒷발이 하얀, 그러니까 하얀 주족은 주한 발, 그러니까 주한 발은 뭐냐면 흰털이, 말 뒤에 흰털이 박혀 있는 그러한 발을 가진 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괴 등장에 잘 안 돼요. 안 나오는 부분 많아요. 말은 그냥 말이지, 뭐 주족으로 등장하는 괴사에는 없고 표사도 없어요. 요건 아마 이제 다른 후대에 붙여진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주석에 보면은요, 곤꾀나 그 주석에 하얀 동그라미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기 순구가라고 있어요. 순구가, 이건 순구가는 이제 말하자면 제자백가 중에서 순구가라고 하는 그러한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들이 주로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지 않는 해석들 또는 그러한 상징은 그 순구가에서 점을 칠 때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 여기에 끼어들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그런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순구가에서는 더 추가로 위용, 위직, 위의, 위언 이렇게 추가로 순구가에서는 추가로 제시해놨는데, 이것 자체도 순구가들에 의해서 끼어들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은 많이 등장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족이 되고, 말은 발이 중요한데요. 작족은 뭐냐면 진을 박은 걸 작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을 뭘 만들었다 이런 뜻이니까 진을 박아가지고 뭐 옛날부터 아마 말은 진 박아가지고 멀리 가게 하려면 말굽이 상하니까 진을 박아가지고 말굽이 덜 상하도록 쇠를 박는 거죠. 그 작족이에요. 작족한 말도 진꾀와 들꾀로 상징되어지고, 그 다음에 적상. 적자는 뭐 표적이 있다 할 때 적자로 봐서, 점인 상자는 이제 이마상자예요. 이마박 할 때 맞박 할 때 이마.
이마에 머리가 있는, 털이 있는, 이마에 표신한 검은 털, 색깔 있는 털이 있는 그러한 말. 이 말 중에서 선명, 주족, 작족, 적상 이 네 가지 말은 진꾀에 상징되어진다. 진꾀로 상징되어진다. 그런데 건꾀에는 뭐 늙은 말, 양마, 노마, 그 다음에 청마, 박마 이런 것들은 건꾀의 말에 비유되어, 건꾀에 비유되어진, 상징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어 가야에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질 가자예요.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위 반생이 되고 반생은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구부러지는 그 식물이 구부러져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을 반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진꾀로 상징하고,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구하다 할 때인데, 구자. 우리 궁구할 구자라고 하나요? 그렇게 궁구할 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연구할 구자죠. 이 구자가 글자를 한번 잠깐 해석을 하고 보는 거예요. 구멍혈이죠, 이게. 구멍혈 변에 구멍혈 밑에다가 아홉. 이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말하면 뭐 이러한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맥혀 있는 것이 불이잖아요. 붉어진 것이 불이 아니라 사실은 혈은.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 어디까지 가느냐면 9가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9가지 파고 들어간 상태, 그게 구예요. 이것도 왜 9이 등장했느냐? 이것도 역수 원리하고 수하고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열이라고 하면 10가지 한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에서 10가지 이 불 속으로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했다 하면 이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드물다. 드물한 자죠. 그럼 어디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냐? 10가지는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열은 하늘 끝에 하늘 이치의 마지막 끝까지 다 인간이 말하는 정복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 해서 드물한 자고, 연구하는 데는 어디까지 연구하느냐면 9단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자를 연구할 구자는 9단계까지 10수를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서 연구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 9단계다. 그래서 구자, 인간이 파낼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단계는 9이다. 그래서 연구할 숫자가, 그 숫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죠. 그러한 그 주역 이치에서 온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시로서 이루어진 것은 열이 시로서 거기에 들어가 포함된 것이 바로 하도고, 그 시까지 이르는 과정이 바로 낙서예요. 그 낙서는 어디까지 등장을 하냐면 9수까지 등장을 하죠. 1, 6, 2, 7, 3, 8, 4구가 이렇게 둘씩 붙어있던 음양이 짝지어 있어서 열매를 맺은 것인데, 이것이 분리되어지면서 자라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이 낙서 아닙니까? 낙서. 그러니까 낙서는 현상적으로 그 마무리 다 직전까지, 거기까지는 굴을 파고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할 국자는 거기까지를 목표로 해서 연구하는 것,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궁극적인 구국에 가서 본다면,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건이 되고, 그 다음에 번선이 되고, 번창할 번자, 번성할 번자에다가 드물선자 또는 선명한 선자, 선명하다. 조선 선자도, 선자가 조선이라고 할 때 이 선자잖아요. 그때는 아침의 선명한 고장,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환하고 밝고 깨끗한 그러한 지역이다, 이런 뜻에서 조선이. 그래서 여기서 번창하고 선명한 그러한 말하자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말하면 그러한 것이 바로 진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손배는 나무가 되고, 나무는 기본이에요. 첫 번째 나무는 기본입니다. 목은 알아야 돼요. 목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되고, 바람도 기본으로 사실 나무보다도 바람이 먼저죠. 그래서 팔개 두 개가 합쳐서 큰 대성괴라고 하는데, 큰 괴가 이루어지는 육효괴가 되어서 64괴가 되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화수, 수화, 이건 자연물로 배를 대신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수는 원래는 배 이름은 뭐예요? 배 이름은 감중년이니까 감괴잖아요. 감괴라고 해서 이건 이괴니까 감리 기재 이렇게 하지 않고 수화, 자연물로서 하는. 왜 그러냐면 그거 두 개씩, 같은 것이 두 개 모여서 수학계도 있고 숙계도 있고 화계도 있으니까, 이계도 있고 감계도 있으니까 자연물로 바꿔서. 그 대신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거듭 중자를 써서 물을 삼는 개가 두 개가 이어졌다면 중수감계라고 해요. 거듭 중자를 써서. 화만 이루어진 두 개 이루어진 거라면 중화 이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건근괴를 1, 2, 첫 번째, 두 번째가 놓여지고 29, 30번째 상경의 마지막인 29, 30번째 수학괴가 놓여졌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수학괴는 중수, 중화, 이, 중수, 감, 이렇게 감리괴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꾀가 위목보다 앞서서 위풍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위풍, 위목, 그 다음에 위장녀, 우주가족으로 말하면 장녀, 그 다음에 성직, 노끈으로 말하면 노끈이 곧 똑바로 곧은 것을 말한다. 곧은 노끈, 또 손꾀로 상징되어진. 그 다음에 공업적인 거, 무슨 작업을 한다든가 공을 한다는 장인 공자인데, 이 공자는 장인 공자는 사람은 공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짓는 일, 독을 짓는 사람, 독 짓는 일, 도공을 독 짓는 일 해야 될 거잖아요. 짓는다고 하는 말로 우리 순수 말을 쓴다면 이 공자는 지을 공자예요. 지을 공자, 지을 작자처럼 지을 공. 근데 이건 장인공, 이렇게 공업할 때 공자, 무엇을 지어 만든다, 만들 공. 그래서 공도 이제 손에 속아요. 그 다음에 흰 색깔, 그 다음에 긴 것, 높은 것, 나가고 물러가는 것, 바람이 나가고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태. 그 다음에 위 불과 과일을 맺지 않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못하는 것, 맺지 못해.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늙었기 때문에. 작년이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여튼 불과 과일이 없는 것, 그다음 열매가 없는 상태가 손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 진짜. 요거는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에 비유했을 때는 과발, 머리가 적은 사람을 손꾀라. 그러니까 대머리가 벗겨졌거나 머리가 적은 사람, 머리숱이 적은 사람을 과발을 손에 손꾀에 비유되었지. 그 다음에 광상 나오네. 넓을 광자 이마상자, 대머리도 이제 손꾀. 그 다음에 다배간, 눈에 흰자가 많은 사람도 손꾀로 상징되어져. 위 근리, 삼배, 시장의 이익이 시장의 3배쯤 되는 그러한 것도 손꾀로 상징돼요. 바람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부풀어진 거죠. 시장의 이걸 근리시 3배 해석을 하면 그래요. 시장의 이익이 시장의 3배가 가까워지는 상황, 이것을 손꾀에 비유하기. 그 다음에 기구 위족꾀라. 그 궁극적인 뜻에서는 족꾀로 바람에 흔들려서 조라고 하는 것은 뜀뛰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뜀뛰기 괴가 된다. 이렇게. 또는 조급할 조자도 되죠. 조급하다 할 때도 이 조자 쓰니까 조급한 꾀를 상징하는 꾀를 상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꾀다. 그 다음에 감꾀는 감중년이죠. 가운데가 연해진 감꾀는
물을 상징한다. 아까 제가 물을 말씀을 드렸듯이 요 감개를 세우면은 물숫자를 상징합니다. 이게 물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게 감개. 무엇이 감두는 감개. 이렇게 한 거지. 요것이 띄워서 쓰면 그래서 감두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구독이 뭐냐면 쪼랑은 은복 숨어서 엎드려 있는 그러한 것을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안 보이고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은복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교루 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화살의 높은 화살 촉구이 이런 뜻인데 교정할 때 교자도 되고요. 근데 유는 바퀴태를 유라고 해요. 바퀴의 태, 겉부분 태.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삐쭉삐쭉하고 둥글지 못한 그러한 바퀴태. 그 다음에 위 궁윤 활의 바깥에 활 모양의 바깥 구부러진 부분 이 궁윤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근심이 더해지는 것도 감개다. 이 감개는 구덩이 감자인데 구덩이에 물이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많았을 때는 물이 출렁거리는 그래서 위험하고 근심스러운 이것을 근심이 더해지는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마음병이 있는 것이 신병 마음병이 바로 감괴로 상징되어지고 귀가 이통 귀가 아픈 것 귀통 귀의 병도 감괴 이게 그 감괴는 귀는 의학적으로 이게 숙이에요. 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 아픈 것도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물하고 상징이 오행의 물하고 그 다음에 피 관련되어지는 괴가 물이니까 이제 액체로서의 혈괴가 되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색깔로는 붉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가 어디까지 오는 건데요? 위혈까지인가 혈괴까지인가 적까지 봐야 되겠네. 적게. 그러니까 붉은 병 이런 것들이 이제 감기에 병 아니래도 색깔이 피부 색깔이 붉다든지 하면은 감기의 상징.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말에 비유할 때는 미척 아름답고
홀쭉한 거 말. 아름답고 아주 미끈하게 잘생기고 말도 잘생긴 말 있죠. 그러니까 그 척추 뭐 살이 앉은 그런 말. 그 다음에 극심. 극은 뭐 급할 극자래. 조급할 극. 마음이 조급한 말도 이제 심리적으로 조급한 말이에요. 위하수. 아래로 머리를 숙인 말. 그 다음에 박제. 박은 얇을 박자죠. 제는 발굽을 말하는, 발굽이 약하고 발굽이 얇은 말. 이 제고. 그 다음에 끌 예자인데, 끌 예자죠? 그러니까 끌리는 말, 끄는 말, 다리를 끄는 말,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런 것이 되고, 술에 비유했을 때는 술의 어느 부위냐면 위 다생. 다생은 고장이 자주 나는 술에. 많은 고장. 생이라고 하는 이건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허물, 죄 이런 뜻이니까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고장이 잦은 술에 가태고. 그 다음에 위 통. 요거는 이제 술에하고 관계없이 그냥 통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달이 감깨와 비유되고, 그 다음에 도둑도 감깨에 해당합니다. 나무에 있어서는 변다심, 나무에 공이라고 그러나요? 공이 다심, 심이 많은 것, 공이가 많은, 단단한 많은 공이를 가진 나무를 감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 처음에 몇 가지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유 한 번도 안 나오는 그러한 괴 설명에 괴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것을 인용하는데 거의 안 나오는 개사에서 거의 안 나오는 것 대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이괴는 이허중 가운데가 음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양이 겉으로 음이 속에 있고 양이 겉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불괴다. 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해가 환한 것. 떠난 입자는 사실은 해가 저기 떨어져서 있으면서도 불처럼 밝고 따뜻하다 이런 뜻에서 날일자가 이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번쩍하고 빛나. 이 전자는 옛날에는 전이 번개전자니까 번개칠문만 얘기. 지금은 전기를 담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번쩍하고 빛나니까 이게 이괴로 비유한 것이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천둥 치는 거고, 우레치고 번개치고 하는 것이 다 말하자면 이괴하고 연결됩니다. 떨어져서 빛이 번쩍하니까 떠난 입자. 그 다음에 우주가적으로는
중녀. 그 다음에 전쟁의 옷으로 말하면 갑옷과 투구. 이게 갑주라고 하는 것은 갑옷과 투구예요. 갑옷 투구도 입괴에 속합니다. 입괴를 상징되고 입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병. 과병은 과는 뭐예요? 창과자죠. 창을 든 병사를 상징합니다.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부위, 어느 부위를 말하냐? 위 대복이요. 원래는 배는 곤괴죠. 곤괴죠. 네? 곤괴인데 대복이라고 하는 특별히 배가 큰 사람을 말할 때는 이괴라고 그러죠. 아마 그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곤괴를 대신하는 중녀가 중남은 건괴를 대신하고 중녀는 곤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선천시대는 장남장녀가 천지를 대신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후천에는 소남소녀가 천지 역할을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완성하는 거니까 중남중녀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수하는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자연으로서 존재하는 축이다. 그 수하가 축이다. 이렇게 보면 중남중녀가 대복이라고 이제 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곤괴를 대신한 음을 대신한 괴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다음 건괴도 이괴를 건괴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이괴를 건괴로 된다는 것도 이것도 별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위 별 자라별자이죠. 자라가 되고 개 해자예요.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 되고 영은 소라하고 또 뭐죠? 소라 영자고 요 다음에 숫자는 숫자인지 요건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거기 벌레충변의 손수한 자. 요것도 하여튼 그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 해 바다 뭐라고 크게 방 소라하고 또 뭐 소라하고 같이 있는 게 뭐죠? 또 이렇게 전복 소라. 이거 하여튼 이게 앞에가 영자가 소라하고 방자는 전복 종류. 하여튼 해물 종류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이제 이괴. 나무에 있어서는
과상고는 뭐 고목가지의 끝에 부분, 그 고목가지의 끝 부분이 또 입괴에 비유되는데, 이런 것들은 요 뒤에 몇 가지는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여하튼 그렇게 전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괴 앞에 부분은 이제 산이 되고, 간상년, 간은 위에가 연결되어진 양으로 연결되어진 소nom께인데, 산이 된다는 것은 뭐 많이 쓰이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경로는 지름길, 소석, 작은 돌, 그 다음에 문골, 대문, 그리고 그 대골, 골문, 집과 집의 문에 비유되어 있고, 이것도 별로 등장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것은 과일 꼭지. 그 다음에 혼사. 절인데, 이제 절 중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검은 색깔, 어두운 그러한 뜻에서 이제 혼사. 그 다음에 손가락 짓자, 손가락이 되고, 개가 되고, 개가 비유되어지고, 그 다음에 쥐서자에 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둥이가 검은, 회자가 위에 있는 게 금자고요. 검을 금자고, 회자는 주둥이 회자예요. 주둥이가 검은 새 종류, 그러한 그러한 속이 되고, 기어 목야에 나무에 있었죠. 그러니까 금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만은 아니고, 하여튼 짐승 중에서 검은 것들은 다 함께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에 있어서는 견다절, 견다심은 공인이라고 본다면, 다절은 마디가 많은 이런 얘기, 마디가 많고 또 견고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할 때 단계로 비유되어진다. 그 다음에 태는 연못이,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연못이 되고 소녀가 되는 거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당도 이제 소녀 태괴에다 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설, 입과 말, 혀, 다시 말하면 태괴는 말씀설자도 이렇게 태자를 썼듯이 구설이 된다. 입과 혀가 우리 부위에 있어서 말하자면 신체 부위에 있어서의 태괴다. 그 태괴 상대가 되는 간괴는 간이 수라고 해서 소는 앞에는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11장에는 안 나왔네요. 간이 수라고 했죠. 신체 부위로 425쪽에 거는 머리, 고는 배, 그
그 다음에 지는 다리, 발, 그 다음에 소는 다리, 그 다음에 감꾀는 귀, 그 다음에 입꾀는 눈, 그 다음에 간꾀는 손, 그 다음에 세꾀는 입,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설자를 더 하나 붙여서 구설, 입과 혀가 간꾀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남소녀가 세상에 주인공 노릇을 하는 후천세대 시기에는 후천세대는 손이 마무리를 하고 입이 마무리를 하는 시대다. 후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재주가 있는 우리 간 지방에 우리 태극기를 국기로 하는 우리 민족이 사실은 후천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거든요. 특별히 손재주가 있습니다. 손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문명의 마무리. 그래서 손재주로 만들어낸 무기가 무기로 따지면 5대 강국에 들어간다대요. 경제력이나 이런 다른 것 해서 따지면 8대, 10대 강국에 들어가는데 무기만 따지면 무력만 따지면 5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구설은 바로 이제 말로서 매듭을 짓는. 그래서 말하는 구설이 되고 그 다음에 회절이 말하자면 신체 어디가 이제 허물어지거나 훼손되거나 꺾이는 이것도 이제 택괴예요. 그 다음에 구결 어디에 붙여서 매듭을 짓는 구결도 되고 그 다음에 땅에다 비유하면은 강로가 된다. 강한 노는 진흙동 이렇게 강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첩이 되고 그 다음에 동물로는 가축으로는 양이 된다. 양은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양은 8장에 나와 있어요. 중복되어. 그러니까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해서 8개가 주로 앞에 부분은 많이 비유돼서 나오는 그 해석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분류해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8개를 11장을 성독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8문제는 하위자, 위택, 이렇게 읽으시면 거는 위천, 위환 이렇게 시작. 거는 위천, 위환, 위군, 위구, 위호, 위금, 위한, 위김, 위대적, 위양마, 위노마, 위청마, 위방마, 위목과라. 고는 위지, 위모, 위포, 위두, 위임색,
위균, 위장호, 위대여, 위문, 위숙, 위병이요 기어지야의 유비그 지는 위배, 위용, 위헌만, 위구, 위대로, 위장자, 위결조, 위청량주, 추위, 기어마야의 위선명, 위주조, 위작조, 위적상이요 기어가야의 위반생이요 기구, 위건이요 위건선이라 소는 위모, 위쿠, 위상명, 위승지, 위공, 위배, 위장, 위고, 위신태, 위불과 위취요 기어이냐의 위화발, 위광상, 위다발간, 위근리, 시상배, 기구, 위조회요 특별하 감은, 위수, 위구독, 위은복, 위조류, 위공윤, 기어이냐의 위가우, 위신병, 위이병, 위통, 위혈괴, 위적이요 기어마야의 위이처, 위극신, 위하수, 위박제, 위예요 기어여야의 위가생이요 위통, 위월, 위도요 기어목야의 위견하심이라 위눈, 위화, 위일, 위전, 위중년, 위각주, 위화병이요 기어이냐의 위대국이요 위건괴, 위별, 위해, 위영, 위방, 위구요 기어목야의 위과상도라 간은 위산, 위경로, 위소서, 위문골, 위과과, 위혼사, 위지, 위구, 위서, 위금회지소기요 기어목야의 위견가절 해는 위태, 위소녀, 위무서, 위구설, 위회절, 위우결이요 기어지야의 위강으로 위처, 위양야 두는 제 실사야 수고하셨습니다.